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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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상경 차관이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아마 주말 안에 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차관의 이런 사퇴 의사를 받아들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가 이게 잘못되면 부동층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은 이상경 차관이 사과는 했지만 무당층이나 부동층, 중도층 다 날아가겠다는 이 위기의식을 아주 세게 정부 여당이 느낀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사과했지만 본인의 갭 투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그런 갭 투자나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이후 계속 꼬리를 물고 또 쟁점화되고 자칫하면 지방선거까지도 갈 수 있겠다. 빨리 차단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사도 이제 이 차관의 사관 그 사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런 강요라든지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 문제에서 여권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 중진 의원 같은 경우 사퇴 요구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면 그건 뭐 더 이상 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늦었긴 했지만 이상경 차관의 어떤 사의 수용은 불가피하고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이상경 차관이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발표를 2분 정도 일방적으로 하면서 뭐 배우자한테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반대 이론을 제기하는 걸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게 무슨 사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러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이상경 차관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토허제의 모든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게 돼버렸잖아요. 아니 본인은 현금을 28억이나 통장에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야 그 현금 갖고 현금 없으면 집 사면 문제가 있는데 그 갭 투자, 자기는 갭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14억인가 15억을 대출을 받아서 33억짜리 집을 사서 1년 만에 6억인가의 시세 차익을 바로 얻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현금이 잔뜩 있어.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 갖고 집 사지 왜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본인은 현금 갖고 있는데 갭 투자하면서 다른 정책 위반자는 현금 갖고 집 사지 왜 대출 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런 주장들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건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평가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른바 실세 아닙니까? 대장동 낙하산 뭐 이런 얘기, 대장동 패밀리 낙하산 이런 얘기도 듣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라인, 성남 라인 이런 말도 듣는 분이에요. 뭐 그 대학 교수하다가 갑자기 차관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건드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갤럽 조사에 의해서 자기 본인의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내치겠다라고 했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야 지지도 올라갔으니까 대충 버티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도 내친 거를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뭐 김현지 씨가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늦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으로 부동산이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요. 일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식 제안한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옆에서 자꾸만 그 비전문가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캄보디아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정치인들이 무슨 콩복듯 여기저기 튀어나가고 그래서 뭐 누군가가 데려왔다.
뭐 구출해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 홍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혼란을 자아내거든요. 또 정치인들이 캄보디아하고 무슨 뭐 파병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사태에 더 힘들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야 그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게 옳고 그르고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저게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론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것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도 선을 그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혁 의원님께서 상당히 뭐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 계속 비판만 해오다가 어느 날 가지고 툭 하면 모처럼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그 뭐 재초환, 뭐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라는 거에 제시를 한 건데,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한번 완화시키고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그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훈이 대변인이 이건 뭐 아니다. 이거 의원 개인들의 사견일 뿐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다 하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잘만 하면 여야 간의 협의도 되고 합의안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재초환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여야 거기다가 정부까지 같이 여야 정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합의안을 도출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도 충분히 논의해서. 라는 그런 앞으로 부동산 정책 이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민주당한테 이거 툭툭툭 산발적으로 비전문가들 정치인들이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것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부도 혼란스럽고 아주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흐를 뿐이지 전혀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김종혁 전 최고께서 그 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좀 비판이 높았는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4%에서 56% 긍정평가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뭔가 나라 전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 후유증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대통령이 보완해 나가면서 그리고 야당과도 좀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당장 부동산 민심 불불 끓고는 있지만 지금도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에이펙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힘있게 여러 가지로 좀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여전한 어떤 지지가 남아있는 것이 민심 이현주소라고 보고 그런 점이 지금 이 어려운 여권 여야 통틀어 상당히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지표라고 봅니다. 어떤 뭐 일을 더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좀 힘을 실어주는 예. 차원에서 이렇게 긍정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점을 맞이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워낙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번 갤럽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표는 했는데 과거 임대차 3법 이후는 굉장히 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세 시장이 폭등하고 매물이 사라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2주 이 다음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물론 서울에 있어서의 거래 액수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워낙 그 뭐랄까 초강도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나 후유증이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자마자 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생긴다. 이거 예. 지난번에 임대차 3법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당히 민주당과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대로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여론조사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정부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야, 국민의힘이 잘하면 야, 그럼 이거 역시 이거 안 되겠어. 이쪽으로 좀 입장을 바꿔야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줄 정도로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런 악재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쇄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외교 슈퍼 위크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세안 정상회의 시작으로 경주 에이펙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실용주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뭐 어떤 의제들이 주로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의제도 의제지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복이고 처음으로 최근 30년을 가장 중요하고 아주 그 민감한 국제 회의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도 될 수 있고 잘만 돌파하면 우리가 한국과 미국, 중국을 어떻게 보면 양수 겸장 카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좋은 찬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는 경제 문제, 통상 문제가 중요하고 중국과 회담에서는 상당히 안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나왔다시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 문제를 미국은 가능한 단기간에 큰 거액으로 팍팍 현금으로 쏘아라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좀 작은 액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 좀 첨예하게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솔직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뭐 이 트럼프의 무대포 협상 압박에 다 백기투항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걸 실무적으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외교력, 협상력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건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한중 정상 이후로 지금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어떤 키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아마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그 EMD 한반도 구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교류하고 서로 상호 교류하고 그다음에 관계 개선을 하고 비핵화하는 이 3대 원칙을 우리가 북한 측에 이제 제시한 한반도 구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당신이 좀 우리 한반도 이런 구상을 좀 지지해 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과정이 좀 역점을 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말 이 거두를 두고 우리 한반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빅딜을 시도하는 이 시점이다. 너무 중요한 에이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상당히 잘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뭐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미국과는 관세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마도 그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냥 왔다가 그 하루만 있다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뭐 한미 협상도 그 정상회담도 안 한다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건 그쪽에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쪽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와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우리 최 원장님이 적절히 다 말씀하셔서 제가 별로 덧붙일 것도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에요. 미 간에도 지금 만나잖아요. 그 처음에 이 양 정상이 만나서 세계를 지금 쥐고 흔드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떤 식의 결론을 도출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틀이 만들어지고 휘청휘청할 테니까 그거 중요하고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다시 만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도 만나니까 거기서 우리의 이해관계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정이나 혹은 중국과는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트럼프가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과 과연 만날 것이냐, 깜짝 쇼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 없다, 아직까지 예정 없다 그러는데 그냥 만나서 얼굴만 보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뭔가 그 세계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또 산하의 그 총리, 일본 총리, 신임 총리를 만나니까 그 총리하고도 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래서 과거에 지금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베르사유 협약에서 협상이 춤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라는 어떤 크지 않은 도시에서 천년 고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상당히 세계인의 관심을 주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운이 참 좋아요. 자,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에 정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관세 협상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 대미 투자 패키지의 현금 비중을 놓고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은 이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제대로 발표를 하고 원하지만 우리 한국 지금 정부 관계자들 보면 에이펙까지도 좀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미 간에 다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발표하자라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인데 미국은 안 된다. 이게 통상 문제까지 다 한 다음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자.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쉽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쏟아 부어라라고 하고 우리는 좀 시간 좀 갖자라는 게 의견이 다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양쪽 프로젝트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전부 우리한테 맡겨라라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이분도 철저하게 달라요. 그 다음에 투자한 다음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 손실 뭔가 발생하고 하면 모든 거 대한민국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미국과 한국 미국 좀 분담해야 되나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아주 3,500억 달러 총론은 지금 합의를 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절차, 방식 이 모든 게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안보실장하고 저 장관이 지금 급해서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산점 장관이 갔어요. 갔다 온 다음에 후기도 말도 합의 발표가 쉽지 않겠다. 이번 에이펙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민감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고 그래도 그나마 좀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 한국과 미국이 좀 강론적으로 차이는만 있지만 큰 틀에서 잘 가고 있구나. 서로 갑론을박하면서도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한국의 국민이나 미국 국민들에게 좀 안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의 이제 바람이죠.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강론적으로 차이는 이번에 결론은 안 나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우리 정부는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면 불리합니다, 저는. 근데 야당은 자꾸 말해도 이게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라고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되게 불리하고 힘겨운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 지금 투자 보면 8년, 1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로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상당히 우리 정부는
좀 냉철하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하면 좋겠고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도 뭐 트럼프에게 그렇게 아주 냉철하게 우리 협상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속도보단 국익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 한국이 적절한 조건을 수용하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측이 제시한 입장을 지금 우리 측에서 뭐 받아들일지 아닐지 이 단계인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말에 따르면 그 미국식 요구 8년간 2천억 달러 현금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거 빨리 결정 내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로서는 우리 재력상 우리 그 국가 여건상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무리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든 보수 정권이 들어섰든 뭐 가릴 것 없이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 국익을 위해서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오해를 산 것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워싱턴에 가서 했을 때 돌아와서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해결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냐. 뭐 우리 모르게 국민들 모르게 뭐 열심히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었던 거죠. 근데 뭐 그건 제가 보기에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뭐 결정을 해서 국익에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너무 저는 야당입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뭐 빨리 체결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편 국회는 국정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한 모습인데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밝히고 4년 연임제 기한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제처라는 게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 주 업무에 하는 기관인데 법제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사실 이제 법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법제처장이 어차피 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의 조원철 처장인데 당연히 다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15개 혐의 대통령 관련된 그 5개 사건, 12개 혐의 이거는 뭐 전부 무죄라고 본다라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법제처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적절하나 저 자리에서 사실은 글쎄요. 저는 총론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걸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했다. 다 무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도 사실은 약간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그 개헌 문제, 뭐 정부 연임 문제 이런 문제는 뭐 국민의 뜻에 판결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 제지할 정도인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요 법제처장 저 중립적인 법제처장이 자기 서울법제 동기에 검찰 출신을 앉혀놨어요. 똑같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정도로 완전히 법제처장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패막이 선봉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란 혐의, 동조 혐의 이 혐의까지 받고 조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장 무풍지되고 정치적으로부터 차단돼야 될 법제처장이 여야 불문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편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포진시키는 거는 결국은 그 부메랑이나 바람이 대통령의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장도 현 정부의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고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지만 최대한 좀 앞으로 중립적으로 법률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이 현 정부를 도와주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법제처장의 자리가 어쨌든 이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인데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분도 대장동 라인이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라인 중에서 그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법률 라인이죠. 이상경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저 국토부 라인, 대장동 국토 라인이라면 저 사람 법률 라인인데 저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헌법 그 지금 재판관 저분이 재판관 아니시잖아요. 아니 유무죄를 갖다가 왜 법제처장이 얘기를 합니까? 아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주장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러면 검사 출신 그 법제처장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혐의 모두 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럼 그거 민주당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 법제처장이 저런 식의 얘기, 저분은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이상경 씨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사퇴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그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그거는 얼마든지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오죽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괜히 오해살 발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4년제 개헌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5년 임기 마친 다음에 다시 대통령 하기 위해서 개헌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도대체 법제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 물론 그 이전에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의 친구가 법제처장에 앉았던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도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고. 근데 저분은 저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무슨 무죄라는 둥, 연임이 어떻다는 둥, 저건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법제처장으로서 계속 저 자리에 있는 것이 정당한가,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국감 관련해서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시장 끝났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오 시장은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라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이 공방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생생히 봤는데 짧게 세 가지 말씀. 하나는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저렇게까지 큰 소리 똥똥 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너무 심해요. 현직 서울시장한테 말이죠. 뭐 당신 나한테 뭐 서울시에서 밥 한 번 사준 적 있냐? 시청 구경 시켜준 적 있냐? 너무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 정말 보기 저는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침묵을 지키고 그 모습이 안타까운데 그러다 정청래 의원이 말이야 한마디 하니까 거기다 대고는 말이죠. 막 부동산 폭탄이나 거기다 얘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저는 상당히 보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인데 저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뭐 오세훈 당신 끝났다. 정상생활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픈 상태에다 소금 뿌리는 격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참 객관적인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청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그다음 명태균 씨나 정말 좀 보기가 민망하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언짢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을 좀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 국감 장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그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들 상대로 저런 식으로 큰 소리 치면서 막말하는 거 가뜩이나 정치인들도 소리 지르는 거 보기 싫은데 증인과 참고인까지 나와서 저렇게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보면 국민들은 좀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현직 시장에 대해서 뭐 오세훈이 끝났다, 뭐 정상생활 보장 지금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적절한 우리 후보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고함고함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저렇게 증언인지 폭언인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어갖고 오세훈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의 금도에 맞습니까? 그게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정청래 대표가 뭐 그동안에 무슨 그 여당 대표의 금도에 맞는 발언들이나 행동을 하시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